네, 그러면 오늘부터 짝수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국세기본법부터 해서 우리 이때까지 배운 순서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총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연습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기한의 특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기한의 초일 혹은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기간이 연장된다가 아니고 그 공휴일의 다음 날 이 신고 기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수만큼 연장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본적으로 기 가리면 그 시점과 시점 사이에 연속된 것, 이걸 기간이라 그러고, 기한이면 그 마지막 마감 일, 그 해당 일을 기한이라고 그런다는 거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X1년 12월 31일로 사업 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X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3월 30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일요일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이 틀린 표현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방관계가 적용된다. 아니죠. 우리 특수관계 같은 경우에는 쌍방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 쪽에서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이 아니야 부인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쌍방관계라고 해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관계가 아니고 쌍방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 국세 부과 원칙 짝수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4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하나 세무공무원도 직무 수행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냐면 납세자의 의무 수행이 신의 또는 성실에 따라 수행해야 되고 세무공무원도 이와 같다라고 해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가 틀린 표현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부과의 원칙은 여기 쭉 보시면 4개 다 표현이 뭐가 들어가냐면 사실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두 번째 그 지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권리 행사자를 주주로 본다는 의미이고, 세 번째도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네 번째도 사실상 그 명의 신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런 의미니까 이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으로 사실상 그 자에게 사실상 그 명의나 귀속에 따라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실질 과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이에요. 다음 중 학설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 표시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아니죠. 바라는 행정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너를 믿었지만 네가 왜 당초 이야기와 배치되는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냐.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장부 전체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을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결정이나 조사를 해야 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버리면 너무나 과도하게 납세자의 권익이나 이런 걸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부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소국과세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과세 기간 중에 법률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한 과세 기간 분야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은
소급 과세하는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그 소급해서 과세하는 게 진정 소급표랑 부진정 소급표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진정 소급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세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나 해당 과세 기간 중에 다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것은 허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래가 됐습니까? 부진정 소급표라고 했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이 되는 것이므로 틀린 문장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세법 적용의 원칙 어떤 게 있었죠? 부, 소, 세, 기 이렇게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소세기 요거 4개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인데요.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서 틀린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다. 세법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세법 규정에 어떠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세법 기준이 우선이고 기업회계 기준이 두 번째인 요 순서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해야 된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과세 요건 문제 2번, 43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과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며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인데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에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국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납세 의무자를 하지 않고 이는 단지 대신 징수하여 납부 의무하는 자라고 봐서 원천징수 의무자 이런 경우를 부르는데 이런 원천징수 의무자랑 원래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를 합쳐서 우리는 납세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납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좀 그려보면 납세 의무자 가가 있고 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납세 의무자가 맞는데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합쳐가지고 납세자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납세자라면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데 이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걸 포함하여 납세 의무자라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세와 환급 문제 한번 볼게요. 과세와 환급 56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주 3일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원천징수 당한 기납부세를 차감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오납부하였음을 신고 직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과오납한 세금에 관한 설명이네요.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많이 납부해서 내가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면 경정 청구를 하는 게 올바른 것이죠. 만약에 내가 더 조금 납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더 납부한 걸 돌려받는 것은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기한 후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법정 신고 기한이 3개월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무신고 과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우리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1개월까지 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신고를 하면 50%, 만약에 3개월까지는 30%, 그리고 6개월까지는 20%, 그 뒤에는 따로 그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개월이 지난 후에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는 틀린 표현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이에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또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적법성에 관한 심사 청구하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죠. 과세를 하기 전에 그것이 맞는지 또는 틀린지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법성에 관한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3번인데요. 행정소송은 조세 심판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미 틀렸죠.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세 심판에 제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조세 심판원 이외에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뒷문장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감면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그 기한에 따라서 50%, 30%, 20% 감면이 가능한데 납부 지연 가산세는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시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부정이 아니고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고의, 거짓, 이중, 은닉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소멸시효에 대해서 본 수업 때는 자세히 배우지 않았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크게 성립되고 이것이 확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소멸이 됩니다. 성립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이 지나면 성립이 돼요.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 12월 31일이 지나면 소득세는 성립이 되고 확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되겠죠.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할 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멸은 언제 되냐? 소멸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에 신고하면 이때부터 혹시나 돈을 안 냈다, 세금을 안 냈다 그러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돈 왜 안 내라고 이렇게 징수를 하려고 추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소멸시효 기간이라 그래요. 그 소멸시효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징수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그래요. 시효, 그것이 없어지는 기간. 그런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지가 있고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지가 되게 되면 정지되는 기간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계속 가서 총 5년 이 안에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단이 된다. 그러면 그 중단된 날짜로부터 다시 5년간 그걸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랑 중단이랑 어떤 게 좀 더 셉니까? 중단이 좀 더 센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중단되는 사유가 뭐냐면 우리가 크게 4개 있습니다. 교부 청구, 독촉, 고지, 그 다음에 고독교, 압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중단이 교부 청구, 독촉, 고지, 압류. 이거는 왜 안 내라고 세게 좀 더 그 과세관청에서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5년이 시작되거든요.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고 이 이외에 그냥 왜 안 내? 단순하게 이겨내는 거는 우리가 정지라고 해서 정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 5년 사이에 묻어가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중단.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는 것은 중단 사유. 잠시만요. 제가 이거 헷갈렸네요. 정지랑 중단 여기 바뀌었습니다. 중단. 정지가 더 센 거예요. 정지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동영상 플레이에 보면 정지 버튼 이거잖아요. 중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중단은 그것이 다시 틀면 그 시점부터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정지를 누르면 우리가 처음부터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가 더 세고 중단이 약한 건데 중단에 해당되는 것은 요 네 개가 아닌 것이겠죠. 정답은 3번 분납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단이랑 정지랑 이 용어를 잠깐 헷갈렸네요. 우리 이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먼저 부가가치세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506페이지 문제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수표를 화폐화 교환하는 경우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유채물 그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표, 화폐, 요거 유채물 그 자체가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4번인데요. 그러면 틀린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볼게요. 김철수. 부가가치세에 과세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을 말한다. 따라서 동력이나 열과 같은 무채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김영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틀린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김영수.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니죠. 우리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세관장이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죠. 이미 틀렸으니까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만 맞는 지문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 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 위에 보면 P그룹의 남포공장은 차량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혜택을 보게 된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우리 영세로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 나라 가서 과세를 하니까 보내는 나라에서는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세율과 관련된 거 가장 밀접한 것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홀수법 문제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 문제 516페이지 문제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겸용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를 함께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의 거래 징수할 필요는 없으나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아니죠. 면세사업자는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는다가 틀린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면세사업자 신청해야 된다.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표현이고요. 문제 4번 집에 있는 폐품을 일시적으로 파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 일시적 요거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사업자가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영리나 비영리를 불분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사업상 독립적이니까 사업상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 반복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파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4번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은 3번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사업을 개시한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틀렸죠?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 여부는 무방한다. 맞죠? 우리가 아까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틀린 표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면세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아니죠. 우리 아까 보듯이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소득세랑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틀린 표현이고 동그라미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니죠.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린 표현이고요. 동그라미 4번 주된 사업이 과세이면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과세이고 틀렸죠.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가 아니죠. 그리고 주된 사업이 면세이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면세이다. 이거는 맞죠. 우리가 주된 사업이 면세라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주된 사업이 면세이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면세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뒤에 게 맞고 앞에 게 틀린 것이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3번만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과세 기간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522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사업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확정 신고 시 이미 신고한 예정 신고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제외하여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 2, 3월 신고했다. 그러면 4, 5, 6월 확정 신고 때는 1, 2, 3월 제외하고 4, 5, 6월만 넣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확정 신고 시에는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또 아까 같은 표현이죠. 빼야 되는 것이죠. 확정 신고 때는 예정 신고한 것을 빼고 신고 납부해야 하니까 포함하여야 한다는 틀린 지문이므로 4번은 틀렸습니다. 우리 납세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납세지 532페이지입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다음 중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사업장이랑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 전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므로 거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니죠.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일부나 전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 즉 일부를 하더라도 고정된 장소이기만 하면 그것은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이 경우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우리가 포함한다가 틀린 표현이죠. 우리 제조업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 포장이나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은 1번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 지인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틀린 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아니죠. 사업장 설치 안 한다? 그러면 그 사업자 대표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 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우리가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 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건설 현장을 사업장으로 본다. 아니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 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표현이고 2번만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서 한번 볼게요. 과세 대상 거래 546페이지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폐업 시 잔존 재화로 과세된 경우 추후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폐업 시 이미 과세됐죠. 근데 이후에 한 번 더 과세를 하면 이거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미 폐업 시에 잔존재화로 한 번 과세가 됐으면 이후 개인의 지위, 즉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판 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대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걸 과세 대상으로 반영하냐면 동그라미 4번인데요. 회사 창립 기념품으로 시가 20만 원 재화를 종업원에게 한 개씩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우리가 이런 기념품 같은 경우에 시가가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1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1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넘어가는 부분, 즉 초과분이 10만 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세 대상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만 원의 10%인 만 원을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단지 요거 간주 공급이니까 세액이한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4번만 신고세 과세 대상으로 반영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총괄납부 신청을 한 자가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급 의제로 보지 않습니다. 총괄납부 신청하면 우리가 그 하나의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 같은 사업자인데 사업장만 다른 것이죠. 이때 총괄납부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간주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자가 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때 세액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아니죠. 우리 간주 공급은 기본적으로 세액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단 한 가지는 발급해야 되겠죠. 타사업장 반출, 자기의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예외가 있었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세액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원칙적으로 자가공급의 경우 세액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틀렸죠?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것이죠. 총괄납부 승인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예외인 거죠. 그 간주 공급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틀린 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용역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니까 틀린 표현. 동그라미 3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틀린 표현. 동그라미 4번,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죠. 우리가 용역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용역은 그 공급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용역의 무상 공급. 단 특수관계인한테 부동산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시가만큼 과세를 한다는 예외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이 아니니까 모든 용역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과세하는 건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1번만 맞는 표현인 것이죠.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문제 한번 볼게요. 556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거는 니을인데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에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이고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개가 됩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 틀린 표현인데요.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폐업 신고일이 아니라 폐업한 날, 즉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이고 문제 6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폐업 시 잔존 재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죠.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인데 문제에 보면 폐업일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한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공급 시기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폐업일이 공급 시기인 것이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영세율과 면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70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 거래를 하더라도 세액계산서는 발급해야 된다. 우리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액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은 김삼일 씨가 25년 8월 가계부 지출 내역입니다. 쭉쭉쭉 나와 있고 직출 금액에 포함된 부가치세의 합계는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면 8월 11일 국민주택 월세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세인 것이죠. 요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의 공급이랑 임대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부가치세 되는 것이냐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 부동산을 판매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재화의 공급이라 보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을 임대했다. 그럼 우리가 이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리고 토지, 만약에 그게 건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 토지를 판매했다. 그리고 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판매한 건 면세라 그랬죠. 나머지는 다 과세예요. 판매를 하는, 임대를 하는 것도 다 과세.
토지의 공급만 면세. 그런데 이 중에서 각각 다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면세 빼고 과세에서는. 만약에 국민주택을 공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임대하는데 이것이 주택에 관한 부수 토지다. 그러면 이것도 면세가 됩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할 때 그것이 면세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주택의 임대,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면 그것이 건물, 토지 둘 다 면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둘 다 면세인데 나머지는 즉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는 경우 다 과세이다. 그래서 우리 상가 임대할 때는 세액계산서를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고 토지 같은 경우에 공급은 면세, 요것만 토지 공급만 면세, 나머지는 다 과세인데 건물 판매도 즉 과세. 근데 국민주택을 판매했다. 요거는 주택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면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 국민주택 월세, 월세니까 용역의 공급이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하더라도 우리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0일자는 부가치세 합계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11만원, 22만원, 22만원, 11만원, 66만원이네요. 그럼 부가치세는 10%인 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볼게요. 니은인데요.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 우리 국민주택 건설은 면세인 것이죠. 그래서 요것만 면세이고 나머지 기역, 디귿, 리을은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영세율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3년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표현이고요.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입장에서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에 따라 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액을 계산할 경우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먼저 영세율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 영세율은 다 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죠.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영세율, 면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빵원. 근데 매입 같은 경우에 면세는 다 매입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으로 공제받겠네요. 그러면 부가치세는 100만 원 환급됩니다. 면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내지 않죠. 그리고 받는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럼 부가치세는 없겠네요. 그러면 영세율이 100만 원 환급받으니까 영세율 제도가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588페이지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1번, 2번, 3번. 우리 판하대 같은 경우에는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인데 동그라미 4번. 전체 이자 같은 경우에는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1번, 2번, 3번은 과표에 이미 포함된 건데 그것을 따로 공제하지 않는 것. 4번은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이자를 포함하지 말라. 미리 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기획,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외상 매출액 2억 같은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포함이 되는 게 맞고 여기에 보면 매출 애누리랑 매출 할인 다 차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2억만 그대로 더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매출액, 특수관계이니까 시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시가 5천만 원 과세되는 것이고 상가 건물의 처분액, 상가 건물 과세인 것이죠. 상가 건물 처분하면 그럼 9억 5천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볼게요.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주 3일은 25년 2월 5일에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잔존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우리 폐업 시 잔존 재화 이것도 같이 구하는 것이겠네요. 제품 어떻게 과세합니까?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죠. 제품 같은 경우에 그대로 시가로 4천만 원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 우리 토지 공급 면세입니다. 따로 과세하는 거 없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감가상각 자산
재화에 가지고 온 것 때는 의제하여 그것을 구하는 산식이 있었죠. 어떻게 구하냐? 건물의 취득가액 3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 빼기 한 기다 5% 해가지고 몇 기가 지났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초기 산입하고 폐업한 기는 뺍니다. 그러면 초기 24년 1기 포함, 24년 2기 포함, 25년 1기는 포함 안 하죠. 폐지한 연도니까. 그럼 2기가 지났겠네요. 그러면 3억 곱하기 이게 1-5 곱하기 2니까 이게 90%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2억 7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3억 1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이 법에 따라서 출자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하자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틀렸죠? 판하대 세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뒤에 건 맞는 표현인데 앞에 게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1번이네요. 문제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주 3일의 재화 및 용역에 관한 제공 내역입니다. 제공 내역입니다. 우리 문제 8번도 풀어보지 않았네요. 문제 8번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8번, 농산물 및 수산물을 수출 및 판매하고 있는 주 3일에 25년 9월 20일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던 포장기계를 3천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죠. 근데 농산물을 국내에 판매하였다. 이거 농산물 단순하게 판매하니까 이거 면세 사업자인 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같이 하니까 겸용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즉 겸용 사업에 사용하는 포장 기계를 매각하는 경우에 기계 매출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고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산식에 따라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산식에 따라 구해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것이냐? 3천만 원에 팔았죠. 과세 표준 구하니까 3천만 원인데 이걸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용 사업에 쓰는 걸 판매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안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판매한 당기의 그 전기의 기준으로 안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판매할 때 그 시기에 당장 세형이한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때 아직 우리 판매한 기에는 과세 표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미 확정된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한 그 바로 전기에 있는 걸 기준으로 안분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전기에 뭘로 안분하는 것이냐?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25-2기니까 25-1기의 기준으로 안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25년 1기에 총 공급가액이 얼마냐? 우리 보면 2억 5천이 과세 공급가액이고 그리고 2억 5천이 면세 공급가액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과세 공급가액, 즉 과세 공급가액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이 되는 것이죠. 2억 5천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1,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 밑에 수산물의 공급가액은 왜 안 써요? 했는데 문제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3일이 25년 9월 20일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던 포장기계인 거죠. 즉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농산물에 대한 직전 과세 면세 부분에서 직전 과세만큼만 우리가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살펴볼게요. 다음 자료는 주 3일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주 3일에 25년 1기 예정 및 확정 신고의 부가치세 과표를 구하면 얼마인가? 정답은 1번인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 25년 1월 17일에 노트북 한 대 정가 100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현금 판매하였다. 우리가 문제 보면 예정 신고 시 과세 표준이랑 확정 신고 시 과세 표준을 구분해라 그랬네요. 그러면 10만 원 공제했으니까 90만 원 우리가 공제 항목에 빼는 것이죠. 그리고 양갈로 2번 25년 1월 30일 노트북 2대를 200만 원에 외상 판매하였다. 이것도 예정에 판게 맞네요. 3번 25년 2월 20일에 외상 판매 대금을 기일보다 일찍 회수하여 20만 원 할인해 주었다. 이것도 빼는 것이죠. 그러면
음, 일찍 20만 원 할인해 주었다. 그럼 20만 원 빼면 되겠네요. 빼면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4번, 25년 3월 1일 노트북 10대를 1,000만 원에 할부 판매하고 대금을 당월부터 매월 100만 원씩 회수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회수 기일은 정확히 지켜졌다. 우리 이거 장기 할부 판매인지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 뭐라 그랬습니까? 대가를 나누어 받고 그것이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그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100만 원씩 받았으니까 총 10달 만에 회수를 했네요. 즉 1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급할 때의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 가액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월 1일에 판 걸로 보아야 되니까 1,000만 원이 예정 신고 기한에 잡히는 겁니다. 요거와 구분되는 게 양갈로 5번인데요. 똑같은데 3월 달에 3월 10일 팔았네요. 근데 1,000만 원 할부 판매 요까지 똑같은데 50만 원씩 회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총 20번이니까 20개월 동안 회수한 거니까 요거는 1년이 지났죠. 이거는 장기 할부 판매니까 회수한 금액만큼을 그 시기에 과세 기간에 공급 금액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3월 10일부터 했으니까 예정 신고 딱 3월 달에도 50만 원만 받았겠네요. 그럼 그 받은 만큼만 요거는 과세 표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정 신고 시 4월, 5월, 6월이죠. 뭐 이때 50만 원씩 3번 받았겠네요. 그러면 150만 원. 요거 합치면 1,320만 원이고요. 1,050만 원, 1,140만 원, 1,300 맞네요. 그리고 확정 신고 기한 때 150만 원, 즉 50만 원 곱하기 3번 받은 것. 그리고 뒤에 받으면 뒤에 더 받은 만큼은 뭐 2기의 과세 표준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정답은 3번인데요.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 요거 매출 애누리 100만 원 차감된 금액이니까 3억 7천만 원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밑에 보면 니은 디귿 대판 판하대 중에서 우리 판대가 나왔네요. 요거 빼면 안 되니까 요거는 따로 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 연체 이자네요. 요것도 넣으면 안 되니까 우리 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넣으면 안 되는 거 요건 다 제외해야 되니까 정답은 3억 7천만 원 요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치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거래처의 자금 악화로 이번 달 제품 공급에 대한 대가를 해당 거래처에 제작한 제품으로 받는 경우 현물로 받았네요. 이때는 거래처가 제공한 제품의 시가를 과세 표준화한다. 아니죠. 우리 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거에 대한 시가로 과세 표준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제공한 거여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계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계산. 문제 2번. 다음에 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은 정답은 2번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매입세액은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문제 4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의제 매입세액은 국내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아닙니다. 우리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국외 불문하고 매입하는 경우에 다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문제 6번. 다음 자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인 주 3일에 25년 1기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요거 한번 구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 세금계산 수칙 중 매입가액 3,300만 원. 그럼 여기 매입세액은 10%인 300만 원이 되겠네요. 정확히 110분의 10이 되겠죠. 문제 2번.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110만 원. 요거 공제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인데 양갈로 1번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여기 들어간 거에서 빼야 되는 것이죠. 여기 포함됐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는 공제되면 안 되는 것이죠. 10만 원 빼면 되고 3번 우리 계산서 수치분 중 면세 농산물 요거 이제 의제 매입세액 구하는 것이죠. 312만 원인데 우리 중소기업이 법인인 거죠. 그러면 104분의 4만큼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312만 원에서 10만 원 뺀 거 302만 원만 공제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음식점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 과세자 주 3일에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 내역과 매입 세액입니다.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 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나와 있고 우리가 의제 매입 세액은 102분의 2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기장치 구입 매입 세액액 2천만 원 공제되면 되는 것이고 업무 무관 자산 구입 매입 세액 공제 안 되겠네요. 원재료 구입은 별말 없으니까 공제를 하면 됩니다. 500만 원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요거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공제해줘야 되는 것이죠. 2천만 원 매입했는데 이 102분의 2만큼 해주는 것이니까 요거 공제하면 되고 비품 구입했는데 요거 세금 계산서는 아닌데 신용카드 매출 종표 수령 적격증빙을 정확히 수령했네요. 그러니까 500만 원 매입세액이 되겠네요. 요거 다 더하면 3,339만 2,157 요거 때문에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오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정답은 4번입니다. 1, 2, 3은 안 되는데 물류부서의 영업 화물 운반용 트럭입니다. 화물 운반용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치세 공제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의제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된다. 아니죠. 과세 사업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형계산서 실무 한번 문제 볼게요. 620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세형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단가 수량,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니까 틀린 것은 4번,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죠. 우리 간주 임대료는 면제되니까 2번은 맞는 표현이고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간이거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아니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일부 있습니다. 직전 과세 공급액에 4,8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아니죠. 근데 그렇죠. 틀린 표현. 이게 일부는 맞는 표현은 일부는 틀린 표현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일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간이 과세자도 있으니까 그러한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 요청이 있을 때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겠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는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동그라미 3번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맞죠.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 시기 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공급 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특례에 따라서 그 월 합계 세금계산서 이런 것만 특례로 허용해 줄 뿐이지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공급 시기 후에는. 그래서 3번 틀린 표현이고요. 동그라미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도 직매장 반출 등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을 하는 경우에 요거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는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 외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법인사업자랑 일정 금액 이상을 공급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발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해도 그만이라는 표현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건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이고요. 문제 8번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간이과세자도 일정 매출액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부가치세 신고 납부.
문제 2번입니다. 640페이지 문제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요.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에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동그라미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2번인데요. 일반 환급은 각 예정 및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뭐가 틀렸냐면요.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에만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예정은 안 되고 조기 환급만 우리가 예정 신고 기한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후에만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틀린 표현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세형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형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둘 다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문제 8번. 과세사업자인 주 3일에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한번 살펴보면 기읍 국내 제품 공급가액 3천만 원 3억이니까 3천만 원이 공급가액 더하시고 제품 수출액, 우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영세를 종료되니까 따로 납부할 세액은 없겠네요. 니은 확정 신고 기한 중 세액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1,400만 원. 매입세액이니까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근데 불공제 매입세액 100만 원 있습니다.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300만 원. 디귿 사업상 증여, 이 금액은 기억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사업상 증여했으니까 2천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겠네요. 이유는 매입세액이니까 빼는 것이고, 그러면 3천에 1,300만 원 빼면 1,700에 200만 원 더하면 1,900만 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은 주 서울에 25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거래 내역입니다. 샵 1번부터 샵 4번에 기입될 금액은 얼마인가 했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샵 1번 세금계산서 과세에 들어갈 금액이네요. 기읍 국내 도매상인 주 부산에 6억의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VAT 미포함이니까 과세 표준은 딱 6억 요게 되겠네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겠죠. 기역이 샵 1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니은 국내 소매상인 주 광주에 3억 3천의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용카드 과세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3억 3천이 부가세 포함되는 금액이니까 과세 표준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샵 2번에는 3억이 들어가면 되고, 디귿 수출업체인 주 대구의 로컬 LC에 의해 4억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거 영세율 적용되겠네요. 그럼 영세율 과세 표준 샵 3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4억이 들어가면 되고요. 리을 대손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주 인천의 파산으로 매출 채권 8,800만 원 부가세 포함인 금액이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확정된 신고 기한인 요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8,800만 원의 부가세인 800만 원만큼만 우리가 요거는 매출에서 빼야 되죠. 대손 우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00만 원이 샵 4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관이과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사업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대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일반 과세자는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바뀌었으니까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문제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소득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